암호화폐 대부분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한다.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잖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친암호화폐 성향의 기조들이 이제 많이 채택이 됐고, 그러면서 뭐 이따 나올 XRP 소송 같은 것도 취하가 되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문제가 됐었던 뭐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되는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대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 라고 선을 그어준 부분들, 그리고 16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건 상품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거에 플러스 뭐 디지털 수집품, 뭐 디지털 토큰? 그리고 뭐 약간 티켓성 뭐 이런 거랑 뭐 그 다음에 증권 토큰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제 출범 이후에 이제 당국에서 이제 스스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권성에 대한 선을 이제 그어주면서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 덜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이번에 나온 거는 사실 이제 16개 정도가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XRP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16개 중에 그동안에 좀 이슈가 있었던, 그래서 이번 어떤 이 지정이 호재라고 느낄 수 있는 이 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16개 암호화폐가 뭔지 한 5개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그러니까 완전히 대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 나눴던 XRP, 뭐 스텔라 루멘, 뭐 스위프트 대체다, 뭐 결제 특화 네트워크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 네. 중에서 약간 대표적인 자산들도 상품이다라고 그어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대안으로 뭔가 확장성 네트워크로 나왔던 애들, 뭐 카르다도나 폴카달, 뭐 테조스, 앱토스,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온 게 아발란체. 네. 아발란체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요 5개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이제 하드포크가 된 라이트 코인이라던가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요 5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미 좀 익숙한, 만들어진 지 꽤 돼서 뭐 어느 정도 네트워크 발전도가 조금 확립이 된 그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라고 좀 이제 선을 그어준 게 아닌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자산이 왜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확실하게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에서 딱 2가지를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기업, 뭐 제3자의 노력이 영향을 미치거나 뭐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어야 된다. 요거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치가,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요 2가지인데, 그럼 먼저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운영 주체라거나 투자자분들한테 뭐 수익을 약속하는 주체가 없죠. 그래서 혹자는 뭐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냐. 그런데 어떤 그 주체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 뭔가 비트코인을 운영한다거나 말씀드렸던 투자자분들한테 수익을 약속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느냐를 봤을 때 현재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이킹 가지고 네. 증권이다라고 그때 이전 행정부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테이킹 이거는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니까 증권성에 해당 안 된다라고 그어줬고, 에어드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일단은 아닌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나 이더리움 재단의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가이드라인에서 투자계약 증권이 종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초기에 어떤 코인이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걸 만든 개발팀의 어떤 노력이 코인 가치라거나 네트워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한다. 그런데 다만 이더리움처럼 네트워크가 발전하거나 약간 안정화돼서 뭐 재단이라거나 개발팀의 노력이 뭐 코인 가치나 네트워크 가치에 이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상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네트워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성숙도 기준으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판명을 한다면 이제 증권이 아닌 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다른 코인에 대해서도 좀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 지금 현재는 상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생각될 수 없는 코인들도 시간이 지나서 좀 운영 체계가 조금 흐릿해지고 그리고 뭐 수익을 굳이 뭐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없어지고 조금 성격이 바뀌는 코인이 된다면은 충분히 또 네, 이렇게 상품으로 옮길 수 상품으로 옮길 있다고. 수 있는 네, 거네요. 네, 네.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딱 얘기를 해줘서 근데 이게 이미 작년 회기 때 그 시장구조 법안이라는 게 있다가 회기가 종료가 되면서 이게 폐지가 됐었는데 그 안에도 이미 그 어떤 프로젝트가 초기에는 이럴 수 있다. 그런데 뭔가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성숙하고 안정되면서는 이게 뭔가 상품으로 이제 전환될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SEC나 CFTC가 이제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좀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이제 상품이나 뭐 증권 판단 기준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좀 선을 그어준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이슈 관련해서 사실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단골로 다뤄졌던 것이 XRP잖아요. XRP이고 네.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그리고 그 코인의 유통에 어떤 특정 주체가 아주 밀접하게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번 어떤 발표의 가이드라인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XRP는 오래됐지만 네. 사실 최근에도 네. 상당히 많은 시장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XRP에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게 왜 도대체 증권성 이슈가 있었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SEC와 리플 간의 소송 그 요점이 뭐였냐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XRP를 많이 들고 있음으로써 이 토큰을 판매하는 행위가 리플의 자금 조달에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SEC, 그러니까 전 SEC 그 측의 주장이었고 바이든 정권의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XRP가 이제 아무래도 리플이 XRP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요거를 뭔가 판매하는, 그러니까 리플에서 뭔가 매도하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유통량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논의가 핵심이었는데 물론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항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방금 말씀 나눈 내용이랑 똑같아요. 결국에 리플이라는 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판매한 행위는 투자계약증권이다. 이건 증권인데 거래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리플에서 산다라는 거 인지하기 어렵고 제3자에 의해서 뭔가 수익이 발생하는 기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그래서 2차 거래 시장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국내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자산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 증권성을 말씀드리자면 SEC에서 분명히 상품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만 리플 포함해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어떤 계약을 맺느냐, 뭐 리플이 진짜 말 그대로 뭐 진짜 리플이 주도가 돼가지고 어떤 기업이 어떤 토큰 가치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건 이제 증권에 해당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XRP라는 네트워크를 봤을 때는 요거는 충분히 상품 카테고리에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 코인들은 16개 코인들은 이제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 그렇게 분류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예시를 들어준 건데 이제 그런 걸 바라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이 코인들이 증권이 아니래. 그러면 이게 우리에겐 어떤 뜻이지? 이런 질문이 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가장 쉬운 예로 미국 내 투자자들 대상으로 예컨대 제가 뭐 미국에 이제 계좌가 있고 코인베이스에서 예컨대 아까 나왔던 뭐 카르다노를 갖고 있는 투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카르다노가 만들어지고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 지원이 되는 시점 이후에 증권성을 따지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증권이다. 그러면은 미등록 증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가 정말 안 될 수 있는 이슈도 있는 거고 뭐 제3자 플랫폼에서 뭐 거래 제한이 묶이는 이슈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뭔가 규제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조금 덜어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증권 규제가 확실히 조금 더 타이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시 요건이라거나 이런 게 훨씬 타이트한데
CFTC 관할의 어떤 상품 시장 규제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앞으로 기관 진입이라거나 파생 상품 활용이라거나 이런 거에 약간 길이 조금 더 열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증권이면 어떡하지? 이런 이슈가 이제 좀 덜어지는 거니까 앞으로는 시장에서의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기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지금 현재 미국 주도로 증권이냐 뭐 증권이 아니냐 요거에 대한 트래킹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증권법은 굉장히 무서워서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맞는 것 같고 운영상에 있었어도 사실 증권들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공시나 이런 것이 필수지 않습니까? 근데 공시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디지털 자산들은 이미 재단이 형해화된 경우도 많고 특히 뭐 밈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개발자가 만들어서 팔고 그냥 그 사람도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공시라는 거를 이제 마땅히 할 주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트집 잡아가지고 이거 불법이다, 이거 뭐 증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사라졌다라는 이제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밈코인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 네네. 리스트에 그죠?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 코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제3자의 노력이라고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냥 정말 그 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밈코인의 증권성 자체를 판단하는 거가 밈코인 특성상 참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 개발자가 따로 있고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해서 도지코인 가격이 15% 올라갔다. 기여를 한 거냐? 약간 이게 네, 좀,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이번에 이제 이런 대규모 상품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지면서 좋기는 한데 또 하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이게 사실은 다음 정권이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거랑 관련해서 좀 이제 요새 뭐 OCC 그 수장이던 통화감독청. 네네네. 그 통화감독청 이제 수장인 조나단 굴드가 이제 WSJ 그 월드 스트리트 저널 그 인터뷰에서 이제 은행 인가를 열어주겠다.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은행 인가를 위해서 신청을 한 기업 리스트 중에 트럼프 일가의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있죠. 네. 얘네도 똑같이 이 수탁 은행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뭔가 정치적 의회관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게 과연 공정하냐 이거에 대한 질의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크라켄의 어떤 수탁은행 조건부 승인 그리고 뭐 마스터 계좌 승인권 받은 거 뭐 이런 건 굉장히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 어떤 기회가 가느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바이든 행정부 때랑 트럼프 행정부 때랑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만약에 정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임팩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도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이거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반대 의견을 내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스탠스 자체는 뭐 예컨대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것도 굉장히 초당적으로 통과를 한 거 보면 민주당이 반드시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조건 반대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 영향은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막 옛날처럼 이제 두 번 뭐 다시 돌아가서 증권성을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흐름으로는 사실은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네네, 영향이 이것이 있을 것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바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네네. 그게 굉장히 뭐 이렇게 완전히 옛날처럼 확 돌아가거나 돌아가는 그런 그건 변화는 아닐 것 것이다. 같습니다. 네. 라는 말씀 주셨고 좀 말씀하시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OCC 통화감독청에서 디지털 자산 기업의 은행 진입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어떤 의미인지 풀어주신다면.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크라켄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요점은
이제 크립토닷컴이든 리플이든 어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그러니까 신탁은행이 상업,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은행이랑 다른 점은 예금이나 대출에 대한 기능보다는 그건 약간 제한되는 거고 약간 수탁에 포커스된, 그래서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디지털 자산 수탁이라거나 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관리라거나 이런 스페이스를 이제 본인들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수탁은행이라는 인가 뭐 과정 자체가 익히 알고 있는 상업은행에 대한 인가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유연하고 좀 절차가 간단한 건 사실이니까 훨씬 이제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 뭐 행정적인 절차 측면에서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 크라켄 사례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은행을 거쳐서 뭔가 연중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런 어떤 비용 부담이라거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는 크라켄 자체가 준은행적인 기관으로서 뭐 연중 결제 시스템에 접근을 한다거나 직접 뭐 준비금을 관리한다거나 뭐 수탁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격 승인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크립토 업계 입장에서는 뭔가 역할이 바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또 뭐 이런 은행 설립을 직접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도 또 리플이랑 크립토닷컴 같은 기업들은 그걸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제 그냥 가상자산 시장에서 전통 금융시장으로 이렇게 좀 넓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확장이 된다기보다는 아예 좀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이 어찌됐건 은행이 기존에 이제 수행하던 기능, 뭐 수탁이라거나 뭐 예금이나 대출은 아직까지 막히지만 그 금융이 이제 수행해 왔던 어떤 기능의 일부를 크립토 기업 자체가 이제 준은행처럼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플러스인데, 다만 이게 은행이랑 완전히 같아지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마스터 계좌 뭐 조건부 승인 말씀드릴 때처럼 뭐 연중 계좌 시스템이나 디스카운트 윈도우에 완전히 다 액세스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은행의 어떤 일부 기능을 크립토 기업 자체가 중간에 중개 기능 없이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요거는 굉장히 플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클라리티 법안 얘기를 네. 해볼 건데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제 3월 초에 이 크립토 플러스를 시작하고 나서 끊임없이 나왔던 주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네. 가장 지금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일정이 자꾸 미뤄지는 게 네. 일단 이슈적인 부분이 있고 일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법안이 왜 밀리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 코인 단순 보유에 대해서 뭐 이자를 주는 거를 이제 조금 제한하는 법안 가지고 지금 코인베이스도 이거 그러면은 나는 지지 철회한다. 이러면서 약간 업계랑 은행권 그리고 정치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갈등이 되면서 실제로 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빨리 합의해라 했는데도 계속 이런 이슈 가지고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여름 이전에 해야 된다는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중간 선거가 11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월이면 사실 지금부터 11월까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뭔가 기한이 많이 남은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어떤 상원 합의한 다음에 뭐 당정위원회 또 뭐 하고 그다음에 법안 상정하고 이런 어떤 지난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중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조금 이제 자꾸 부딪히는 이슈가 있는 법안들은 조금 뒤로 미루게 되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부활절 해가지고 4월 중순까지 약간 휴회 기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4월에 휴회 기간이 좀 깁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 빼면은 사실은 뭐 10에서 12주밖에 없다. 그리고 여름 넘어가면은 사실은 중간선거 앞두고서 좀 이제 슬슬 뭐 예산안부터 이제 처리하고 조금 예민한 이슈들은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합의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 일정은 도대체 언제냐 했을 때는 일정이 자꾸 미뤄지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뭔가 시기적인 측면은 이렇게 단기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네. 해봤을 때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올해
통과를 못해요. 왜냐하면 네. 뭐 내용적인 면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때문에 이제 미뤄지다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어떤 상황을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보면은 만약에 미뤄진다 했을 때는 진짜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이게 정말 협의가 안 된다. 그리고 계속 뭐 제3자 지금 통화 OCC 쪽에서도 이게 물론 법안이 아니라 시행 세칙이긴 한데 초안이긴 하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제3자 플랫폼의 어떤 단순 보유이자 지급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뭐 스테이킹이나 뭐 거버넌스 보상에 따른 어떤 행위 기반 보상은 되는데 제3자 플랫폼까지 건드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법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행 세칙에 따라서 뭔가 제한이 걸린다 했을 때는 발행사나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 플랫폼 간의 어떤 수익 계약 뭐 약간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제3자 플랫폼의 어떤 사업 모델 같은 거 뭐 보상 프로그램이라거나 뭐 이런 단순 보유에 따라서 뭔가 주는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자분들한테 뭔가 직격타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업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네거티브한 영향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적어도 클래리티 법안이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방금 나왔던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거에 기준 딱 마련해 준다고 했었고 SEC나 CFTC 관할 건 딱 그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는 거라면 SEC나 CFTC가 아무리 가이드라인 만들었다고 해도 최종 법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막히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규제가 이루어지고 뭔가 이 규칙이 정해져야 맞아요. 오히려 네. 안심을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네. 변호사님 아마 가격을 물어보신 걸 겁니다. 네. 저는 늘 이거가 가격을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통과가 안 되면 이거 어이씨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냐. 근데 이제는 그 제도적인 거가 좀 시장에 장기적인 임팩트를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뭔가 제도가 됐다고 해서 이제 가격의 즉각적인 임팩트보다는 이젠 뭐 FOMC에서 뭐 요번에 금리 동결해서 뭔가 비트코인 포함해서 주요 자산 시장이 뭐 영향을 받았듯이 네. 약간 이런 유동성 측면들, 뭔가 매크로 측면에 의한 어떤 가격 영향이 조금 더 이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 이슈를 뭐 그냥 등한시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뭐 코인베이스든 뭐 제3자 플랫폼이든 업계에서 지금 활동하는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게 장기적인 임팩트는 맞지만 뭐 가격 측면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이제 매크로나 뭐 연준 금리 결정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어떻게 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자산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떤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수선하는 그런 네. 정도의 변화라면 사실 지금 SEC나 CFTC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앞서 한 것은 5핀으로 임시 고정을 하는 정도의 효과. 그러니까 네, 고정하는 맞습니다. 효과는 동일하지만 네. 사실 이것을 풀었을 때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그쵸. 수선은 아예 되돌아가기가 어려워지는 네, 거니까 네. 이런 차이라서 가격적인 단기 가격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맞습니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늘 가격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 가격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대표님이 분도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제일 예.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게 되는데 네. 트럼프 일가가 여기에 깊게 개입해 있는 사실이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가 사실 지금 디지털 자산 업계의 제일 지금 악재 아니냐, 이 악재 창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은행 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승인이 떨어졌다. 그럼 일단은 뭐 크립토 업계는 이제 좀 차치하더라도 누구한테 이제 기회가 갔느냐에 대해서 약간 공정성 이슈는 조금 화두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다만 트럼프 일가가 이제 뭔가 크립토 업계에서 그들도 수혜를 보지만 어찌됐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조치들이 많이 나온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양쪽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정성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뭔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흐름들, 뭐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뭐 활성화하겠다 한 부분들, 그리고 뭐 비축하겠다는 부분들, 주정부 차원에서도 비축하겠다는 부분들, 뭐 기업들 차원에서도 이거를 재무 뭐 전략으로 뭐 재무 자산으로 애들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굉장히 업계의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양가를 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일반인으로 그냥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에릭 트럼프 일가가 확연하게 인볼브가 되어 있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은행 인가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지금 의회에서 이거 지금 OCC라는 당국이 이렇게 지금 정치 관계가 높은 기업을 이렇게 승인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업들도 지금 다 조건부 승인이고 뭐 완전 은행과 똑같은 역할을 준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뭐 승인 절차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승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조금 많은 이제 기한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는 맞는 거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조금 승인 인가 기간 자체가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당장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내부자 관련이 있는 내부자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을 만들 테니까 일단 모든 것을 다 스톱해라 라는 메시지를 또 국회에서 의회에서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OCC에 줄줄이 걸려 있는 신청들이 다 막히게 되겠죠. 사실은 지연되게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네,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 클라리티 법안은 통과가 될 것 같다. 네. 근데 시점은 아직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통과가 안 되더라도 네. 그게 그렇게 악재라고 보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네, 라는 맞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 하나투자증권 최윤영 팀장님 모시고 클라리티 법안과 또 이제 은행 그리고 크립토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라이센스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